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새로 산 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읽은 책이 딱 한 권 있긴 해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산 책으로 주제를 결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방송을 좀 쉬었더니 그 사이에 새로 산 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부는 제가 새로 산 책, 예전에 사놓고 아직 소개하지 않은 책도 있는데 그것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자, 여러 책이 있다 보니까 우측부터 좌측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먼저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한 권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째 대멸종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구젤 야히나의 나의 아이들 1, 2권, 그 다음 윌리엄 트레버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마지막 이야기들, 그 다음에 힐러리 맨틀의 튜더스 앤 블린의 몰락, 브링 업 더 바디스라는 영문명으로 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욘 포세의 3권의 책입니다. 멜랑콜리아 트하우스 3부작이고, 그 다음에 솔 벨로의 오기마치의 모험 1, 2, 3권, 부스, 그 다음에 다니브 강이 있죠. 유럽을 횡단하는. 그 다음에 이토록 굉장한 세계 과학책이고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역사, 만화책입니다. 자, 그럼 한 권 한 권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자베스 콜버트의 6번째 대멸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지구와 우주의 어떤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멸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이 6번째 대멸종은 인간이라는 요상한 생명체가 만들어낸 새로운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책이죠. 자, 뒷면을 보시면 우리는 지구상에 5번만 일어났던 대멸종이 재현되고 있는 순간을 살고 있다. 즉 인간이 벌이고 있는 유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6번째 대멸종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구젤 야히나의 나의 아이들 1, 2권입니다. 자, 구젤 야히나는 저는 처음 보는 작가였는데 이 은행나무 세계문학 시리즈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 소개란에 보시면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태어나고 현재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샀냐? 물론 은행나무 세계문학 시리즈에 관심이 있지만 류즈밀라 올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즉 러시아 또는 구소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구소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약속된 땅을 향한 갈구와 좌절, 핏빛 어린 정치 현실을 매혹적 동화로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감수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참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 동구권 러시아와 관련된 책이라면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자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재밌어 보입니다. 이 구젤 야히나의 외모를 보시면 약간 슬라브족과 그 다음에 동양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의 아이들 1, 2권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윌리엄 트레버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단편집이죠. 자, 윌리엄 트레버 하면 아일랜드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이 단편소설에 특화된 매우 뛰어난 작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윌리엄 트레버의 책을 딱 한 권 읽었습니다. 루시 골트 이야기들입니다. 그 책을 읽은 지 수년이 지났고 그 후로 윌리엄 트레버의 책을 읽지 않았는데 그분이 윌리엄 트레버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이 책이 출간되어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 매년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평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로부터 위대한 작가로 칭송되기 때문에 루시골트 이야기 외에 더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의 단편집을 읽어보자 해서 마지막 이야기들을 구입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한 책입니다.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이라는 책이죠. 자, Bring Up the Bodies라고 영문명으로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힐러리 맨텔의 책입니다. 자, 힐러리 맨텔은 역사상 부커상을 2회 수상한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맨텔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특히나 이 역사 소설 쪽으로는 거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죠. 저는 힐러리 맨텔의 그 어려운 작품 2권을 읽었습니다. 바로 2009년 부커상 수상작 울프 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다룬 혁명극장도 읽었습니다. 그 2권 작품 모두 엄청난 분량에다가 상당히 난해한 작품인데 정말 고통을 이겨가며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이 문학 작품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작품이 뭐였냐 하면 울프홀과 혁명극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더 두꺼운 작품을 읽었는데 제가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을 읽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 울프홀로 부커상을 한번 수상하고 연달아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으로 또 부커상을 수상했는데 이 국내에 이 작품이 출간되었는데 절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우연히 알라딘에 들렀더니 한 구석에 이 책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영국 국민작가 힐러리 맨텔의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격조 높은 통찰, 그 다음에 16세기 헨리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힐러리 맨텔의 영국과 관련된 역사책은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의 작품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어느 특정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대사를 마구 남발하는데 그 대사의 맥락에서 지금 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책입니다. 힐러리 맨텔은 위대한 작가지만 독자가 그렇게 쉽게 다가서기는 힘든 작가죠. 그러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은 지금 서점가에서 뜨겁게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는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포세의 작품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노벨문학상 수상했다고 해서 여러 작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모두 다 구입하지 않고 이 3권만을 제가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였습니다. 3부작 보트하우스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서 그냥 구입했고 이 2권은 왠지 끌려서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보트하우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2권의 작품은 읽지 못했어요. 보트하우스를 읽은 소감은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느끼면서도 의외로 좋았다. 인간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멜랑콜리와 3부작을 읽으려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존 포세의 3권이었습니다. 다음 역시 3권입니다. 자, 솔 벨로의 우기 마치의 모험입니다. 자, 솔 벨로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죠. 자, 노벨문학상도 수상했고 그 다음에 플리처상도 수상한 보기 드문 작가입니다. 자, 저는 솔 벨로의 작품을 딱 한 권 읽어봤습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오늘을 잡아라였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그 작품이 좋았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솔 벨로의 작품을 더 읽어보려 했으나 국내에서는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번역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이 펭귄 클래식에 있는 오기마치의 모험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기마치의 모험 1, 2, 3권이 모두 서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 시장과 새 책 시장을 모두 뒤져서 이렇게 3권을 모두 구입했습니다. 일단 읽지 않아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를 이 귀중한 작품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읽어야겠죠. 그 읽는 순서는 시간은 언젠지 저도 모릅니다. 솔 벨로의 오기마치의 모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서점가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부스입니다.
작가는 처음 들어본 작가입니다. 캐런 조이 파울러입니다. 북한상 후보작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나름 히트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띠지를 통해서 책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 암살, 역사에 기록된 죽음과 기록되지 않는 삶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찌 구입하지 않을 수 있는 띠지의 문구일까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책 뒷면을 보시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일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시 모호한 문구지만 일단 뭐 링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띠지에 써있기 때문에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작가는 캐런 조이 파울러 1950년 미국 출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자, 그렇고 이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렇게 책을 펼치면 이렇게 가계도가 등장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책 본문에 앞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구가 나오고 일단 책의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책은 읽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죠. 자, 캐런 조이 파울러의 부스였습니다. 다음은 다뉴브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다뉴브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죠. 물론 러시아 전 영토까지 유럽으로 친다면 가장 긴 강이 유럽에서 다뉴브냐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지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유럽, 중부유럽, 남부유럽 뭐 동유럽, 북유럽 이렇게 합치면 다뉴브가 가장 길죠. 이 독일 라인강 인근 독일 고원지대에서 발원하여 이 헝가리, 뭐 체코, 그 다음에 저쪽 루마니아, 뭐 동유럽까지 흘러서 흑해로 빠져드는 게 다뉴브죠. 그런데 이 다뉴브를 그냥 일반적인 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인강은 프랑스와 독일 근처에서 발원하여 독일을 지나서 가죠. 그러니까 라인강이 언뜻 대중에게는 더 유명하지만 실제로 거쳐가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다뉴브는 온갖 국가를 다 거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다뉴브강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흥미를 자아내죠. 그래서 구입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부위는 수원지가 어디냐로 혼란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책 뒷면을 보시면 중부 유럽의 젖줄 다뉴브강을 따라 펼쳐지는 눈부신 데카메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뉴브강은 이름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국가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름도 각가지로 존재하죠. 일단 오늘은 다뉴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뉴브였습니다. 다음 책은 이 또한 예전에 구입했는데 소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드 용의 과학책 이토록 굉장한 세계. 자, 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동물 때문이죠. 동물의 힘을 빌었고 동물의 고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동물을 모방해서 우리가 각종 공산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고래처럼 잠수하고 싶어서 잠수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모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 책은 그처럼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특정 부분. 어쩌면 동물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면이 많죠. 특정 부분만을 본다면. 단지 인간은 종합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배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드 융은 이 책을 썼다. 에드 융은 동양계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목차만 한번 볼까요? 자, 냄새와 맛, 빛, 색깔, 통증 여러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특정 동물의 이야기를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라로 된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광범위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는 작고 자연은 광대하고 감각은 경이롭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책은 줄간 즉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또한 조만간 읽어봐야 할 책인데 분량이 많고 참 갈 길은 멉니다. 이토록 굉장한 세계 에드 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이 또한 예전에 출간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 초반을 읽고 있습니다. 100가지 동물, 말 그대로 100가지 동물을 등장시켜놓고 그에 관련된 인간과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동물 고유의 이야기를
쓰여져 있습니다. 책 뒷면을 보시면 세계사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동물이 주인공이다. 아까도 제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동물을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는 100가지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100가지 동물이 등장하겠죠. 자, 1번은 누굴까요? 1번의 영예인은 사자입니다. 그 다음 2번 고양이, 고릴라, 흉내, 집박이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100은 북극곰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우연히 펼쳤던 3장 고릴라 한번 볼까요? 고릴라가 이렇게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흉내 집박이가 이렇게 생긴 동물이었군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자, 그 700쪽에 달하는 책 100가지 동물로 있는 세계사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책. 너무나 커서 세워서 화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기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최고 역사학자 뱅상 르미르의 걸작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다.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구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구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는 아니죠. 그러나 서구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분명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과장되게 해석한다면 언뜻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뒤편을 펴시면 역시 서구 역사는 예루살렘 정복의 역사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책 본문 내용을 살짝 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화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즉 성서에나 등장할 법한 예루살렘의 역사부터 그 다음에 서서히 중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의 예루살렘이 등장하는군요. 자, 이 책을 제가 반절 정도 읽었는데 이 책에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자, 왼쪽에는 예루살렘의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 바로 화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올리브 나무가 화자입니다. 이 가상의 올리브 나무가 이 예루살렘 언덕에 이렇게 자라나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 동안 피로 얽힌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그가 화자로 기술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참 구성을 재미있게 설정했습니다. 자, 뱅상 르미르의 예루살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새로 산 책이지만 제가 읽고 있는 책도 있죠. 상당히 모두가 다 좋은 책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입니다. 자, 이런 책을 제가 선별하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이걸 구입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사실 저의 책의 구입의 가장 큰 패턴은 서점을 방문하자입니다. 서점을 자주 방문하면 눈에 보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눈에 띄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러면 구입하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즉 서점을 방문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도 구입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방문해야 온라인에서도 좋은 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바로 책을 구입하는 패턴이고 이것을 여러분께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새로 산 책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